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제인 간담회에서 나온 2024년 11월 25일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파산 사건에서의 임차인 보호 방안, 근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안, 판사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제가 2024년 개인 파산 회생의 특징, 물론 올해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흐름이지만 임대인, 다주택자, 다부동산 소유자의 파산이 엄청 늘어났다 그랬죠. 뭐 주택, 빌라, 오피스텔, 그다음에 지식산업단지, 상가 이거를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이 특히 빌라가 이제 심각하죠. 거기에는 이제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죠. 우리나라에서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인가요? 87년이 아마 도입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가 88년인데 그때 주택임대차 때문에 방송에서 공청회를 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임대인들이 그 당시에 서울에 보증금을 2배로 올렸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자살한 사람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벌써 시행된 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죠. 임대차 보호법이 야기시키는 건 아니지만 임대차 제도 자체가 이제 새로운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파산에서 임대인, 다주택자, 소유자들이 상당수가 많이 파산 사건으로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랬을 때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고민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분량이기 때문에 중간에 아마 끊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파산 사건에서 임차인 보호 방안. 검토 배경. 임차인은 임대주택이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고 파산 절차에서 준별채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파산 채권으로 취급되나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의 한도 내에서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무재생법 41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는 경매 신청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 중 또는 그 이후에 임차인의 채권 만족 등 권리 행사 제한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파산 절차 중에는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방법이 없어 스스로는 별채권 행사 후에 예정 부족액을 확정시킬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파산 절차 중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할 리가 없죠. 또한 파산관제인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재단 포기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주택이 이미 매각되거나 다른 전복권자가 경매를 실행할 때까지 임차보증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상속재산 파산이지만 과거에 수원에서 있는 사건을 한번 관제인으로 조사한 적이 있는데 한 10년째 사는 분들도 있어요. 이사를 못 가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됐죠. 이런 식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도 박탈되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이 보증금을 거기에 보증금이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보증금을 빼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갈 수 있지만 아니면 금액이 좀 작다. 그러면 임대차 등기 명령을 해놓고 이사 갈 수 있지만 그 보증금이 5천 이상 억대가 넘죠. 그런 경우에는 그게 유일한 재산이고 그 재산도 또 하물며 대출까지 받은 경우가 많죠. 그럼 이자까지 부담해야 되죠, 본인은. 그래서 만약 임대인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임대주택이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파산 절차가 종료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면책결정이 효력이 미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경매 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게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는 아닙니다. 임차인이 거부하면 할 수 없고요.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파산관제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안을 법원에서 이제 검토해서 관제인 서울에서 일단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는 두 가지가 있죠. 권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가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담보 목적 근저당권의 효력이 있는가? 쟁점. 피담보 채권이 적격과 관련하여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과거의 학설상. 채무 불특정설, 통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다.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등기 내용과 달리 보통이 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최고액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민법 360조 단서가 정리된다. 이게 통설입니다. 채무 불확정설. 민법 357조 제1항 전문의 문헌상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불특정 채무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특정 채권의 경우에도 그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그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으로서 유효하다. 판례는 특정 채권에 의한 근저당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유효함을 전제로 판단한 가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검토. 근저당권은 불특정 채권이 담보를 위한 것이지만 현재의 거래관행은 특정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도 대부분 보통이 저당권이 아니라 우리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래서 이는 보통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원본, 이자, 위약금, 경매 실형 비용 및 1년 이내의 지연배상금에 그치지만 근저당권은 100%, 120%, 130%, 150% 설정해 놓으면 무한까지 가능하죠. 그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지연배상금이 제한이 없고 채무가 일시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정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채권 최고이익이라는 한도로 충분하게 공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보기 타당하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권리이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또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근저당도 가능하고 저당권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의 효력은 어떤가? 쟁점.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써는 유효하다. 통설입니다. 채권 담보의 목적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채권 담보 목적이 전세권이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채권 담보를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기 때문에 통정 허위 표시로 볼 수도 없다. 무효설도 있지만 통설 판례는 유효설입니다. 판례는 대법원 부사다 18508 판결에서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은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판시한 이래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판결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 무효는 전세권 설정 계약에 형성된 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악의 제3자에 대해만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검토. 채권 담보 목적이 전세권이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이 지급에 가름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므로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목적물의 사용 수익 요건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이 비교적 널리 이루어져 있고 대법원도 오랫동안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원칙적으로 유효함을 인정해 왔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통정 허위 표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의 유효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산 절차에서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은 가부. 임대인에 대한
파산 절차 진행 중 파산관제인이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앞으로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검토. 파산관제인이 권한 범위 내에 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재생법 382조. 파산 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제인에게 속하고 있습니다. 384조.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임대주택 및 관리 및 처분 방법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 관제인이 권한밖에 있다. 권한 범위 내다.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보유하는 임차인에게 경매 신청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채권 최고액 또는 전세금으로 하여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이므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임대주택의 환가가 곤란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고 임차주택의 환가를 포기함으로써 파산 절차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죠. 임차인은 지금 현행 법제하에서는 경매 신청권이 없어 파산관제인이 임대주택의 환가를 포기하면 임차인은 임대주택이 이미 매각되거나 다른 담보권자가 경매를 실행할 때까지 혹은 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모를까요? 아니면 후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모를까? 그런 경우는 근저당권자가 경매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고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안 되죠. 경매 신청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물론 등기 명령을 하고 가도 되지만 돈을 뺏어 갈 수는 없죠. 또한 파산 절차에서 임대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 절차가 종료되고 면책이 결정될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면책 결정이 효력을 미치는지 임차인의 면책 결정 확정 후 우선 면제권 행사를 위하여 집행 권한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임차인에게 경매 신청권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동산은 채무자가 관제인이 환가 포기한 부동산에 임차인은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봤습니다. 소결론. 파산관제인이 파산 절차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는 어떠냐. 주택임대차법상 임차인의 지위와 근저당권자 혹은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겸유하고 있다.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받은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지위와 근저당권자 혹은 전세권자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의한 경매 신청 가부 관련 법령 제411조 별채권자가 있죠. 별채권 행사. 별채권에는 파산 절차 이해하지 않고 행사한다. 검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자 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채권을 가지며 별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411 412조.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받은 임차인은 별채권자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집행권을 받을 필요 없이 임대주택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함으로써 보증금이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임대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파산 절차가 종료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면책 결정이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받은 임차인은 별채권자였던 자로서 임대주택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면책 여부에 상관없이요. 이게 이제 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에서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 파산에서는 아직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계류 중일 겁니다. 그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선순위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배당 순위 기준을 합니다.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 변제권과 근저당권자 혹은 전세권자로서의 우선 변제권은 근거 규정 및 성립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임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 요구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 순위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우선변제권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주임법상 우선변제권이 요건이 되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의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종기까지 갖춰야 되는데 담보권,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임대차 요구의 어떤 종기 전에 주민등록을 빼거나 뭐 거기서 이탈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또는 민법에 의한 주택의 임대차 등기를 마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근저당권 설정이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경매로 말소된 경우 대항력의 상실 여부.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이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지만 그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임차인 명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행했다는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임차인이 위 전세권 설정이 전에 건물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임대차보호법 12조 3조 1항에 의해 확보된 대항력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법리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매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인수받은 사람은 만약에 뭐 보증금을 못 받은 한도 내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해서 보증금을 메꿔줘야죠. 실물에는 수원회생법원에서 2023년에 전세권 설정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 개인 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절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들에게 각 해당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고 임대주택의 환가를 포기하였습니다. 이거는 결국 수원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 같네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이거 생각도 못 해본 것 같은데 수원에서 이제 최초로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세 사기 이게 수원에서 사실 수원이나 인천 쪽에서 시작됐죠. 사실은 트리거가 됐습니다. 거기서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 딱히 뭐 전세 사기라기보다는 그냥 여파로 다 뭐 빌라라든가 이런 다가구 주택이 연쇄적으로 막 이율이 이자가 높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니까 여파로 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설정 등기 구체 임대차 계약을 써주고 전세권 설정 등기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존속 기간, 등기 원인. 그다음에 수원회생법원에서 법인 사건에서 근저당권 설정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 법인 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들과 각 해당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을 채권채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해당 임대주택 환가 포기 후 나머지 파산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임대인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준 사례는 수원회생법원에서 최초로 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서 논의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운영 방안, 절차 개요. 파산관제인은 임대인 사건에서 파산 사건에서 임대주택을 환가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의 가액이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해당 임대주택의 환가를 포기할 수 있음. 저도 옛날에 이제 환가 포기한 게 있는데 2년 동안 형식적 경매까지 다 넣었어요. 제가 그 세입자였던 돈도 받아서 경매 비용도 다 내줘서 오피스텔 2채를 2년 뭐 한 10몇 차까지 갔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역전세난 때문에 그 건물 그 한 2억에서 한 2억 2천 정도 됐는데 전세가 한 1억 8천인가 2억에 들어와 있으니까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경매 넣었는데 형식적 경매 넣었는데
결국 환가 포기하고 채무자는 면책시켰는데 그때 이 제도를 알았다면 세입자한테 당신 임차인한테 이 전세권이나 혹은 근저당권을 비용은 뭐 얼마 들지만 1억당 한 24만 원 들어요. 그 비용은 들지만 나중에 환가 포기하면 당신이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의사를 확인해보고 했으면은 아니나 달라 그때는 이 제도를 몰라서 그냥 환가 포기를 했더니 면책되고 나서 이제 한 몇 달 후에 임차인이 다급하게 자기가 뭐 지급 명령을 냈다는 둥, 뭐 어떻게 된 둥, 그때 이제 사후 약방문식으로 뒤늦게 이제 뭐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경매를 넣으려고. 그래서 결국은 해당 그 채무자를 상대로 아마 소송을 한 것 같아요. 경매 신청을 강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 이미 그때 근저당권이라든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받았으면은 비용도 비용 지급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만치 않죠. 시간적 비용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확인한 후에 설정해주고 환가 포기를 해라. 과감하게. 그래서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관련 법원 행정처 사법등기구의 업무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절차는 등기 신청인은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제인에 속하므로 파산 선고 이후 파산재단 관련된 등기사항은 파산관제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기 실무상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등기 일반 원칙에 따라 파산관제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있죠. 따라서 임대인 소유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이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파산관제인과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자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고 등기 신청서의 등기 의무자란에 김땡땡의 파산관제인 홍길동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이름도 들어가고 관제인 이름 두 가지가 다 들어가죠. 등기 원인 증서는 이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파산관제인이고요. 채무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는 채무자의 표시만 있으면 되고 채무자의 날인은 없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등기관은 등기 원인 증서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신청서의 채무자 기재가 일치하는지에 관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양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거는 뭐 기존에 우리가 그 등기 실물에서 쓰는 거를 뭐 적절하게 뭐 파산과 관련해서 좀 수정하면 되겠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전세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법원의 허가서가 필요하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데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등기 원인 행위 당사자, 즉 등기 권리자의 등기 의무자 외의자를 말하는데 국가 등의 행정주체와 사인이 모두 포함된다. 법원의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법원 허가서 등본을 첨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부담. 등록 면허세 및 지방교육세가 0.24%랍니다. 채권 최고에. 그래서 1억 원인 경우 24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2억 원이면 48만이겠죠. 뭐 작지 않은 비용이죠. 등기 신청 수수료는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결국 등기를 맡겨야죠. 또 법무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무사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럭저럭 세금하고 해서 최소한 한 5, 60 이상은 들어갈 것 같은데, 법무사님들이 얼마나 받을지 모르지만, 한 30에서 50 정도는 받지 않을까요? 그쵸? 하루 일당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등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최소한 30만원 이상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1억이면 대략 한 5, 60만원, 2억이면 한 7, 80만원? 돈 100만원 들어갈래나요? 한 3억이면 돈 100만원 들어가겠네요. 이상. 그래서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수익자죠,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방법. 근데 임차인도 이제 뭐 자기가 돈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채무자가 부담하는 방법. 파산재단이 충분히 수집된 경우는 재단에서 부담하는 방법.
임차인에게 경매 신청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이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재현이 될 수도 있는 파산 재현으로 특정 채권자인 임차인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죠. 다만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부담 이사를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자기도 빨리 면책받고 싶으면 끝낼 수도 있죠. 그 몇십만 원. 그렇죠? 채무자도 어렵지만 임차인이나 채무자나 다 같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절차를 빨리 끝내야 되는 해방감 때문에 채무자가 오케이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임차인도 아니 내가 뭐 내겠다. 나도 빨리 그냥 이거 나중에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혹시 나중에 여차하면 내가 경매를 때릴 수 있으니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자기 편익이 있으니까 뭐 한 50에서 한 7, 80 정도까지는 부담 가능하다라고 하면 임차인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권 채무자의 어떤 다른 재산이 환가가 돼서 돈이 좀 있으면 그걸로 뭐 부담해도 되겠죠. 그래서 법무사 보수 등에 관한 비용 절감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산 현재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양식을 마련할 준비 중이고 비용 같은 거를 이게 다 들어가면 돈이니까 이 돈 문제가 참 이게 누가 부담하느냐, 그쵸?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파산 우리 예납 비용도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70만 원 하면은 다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 뭐 송달료도 내고 인지대도 내고 그 다음에 신청 대리인 비용도 제각각이지만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나중에 또 뭐 이런 물론 그 다주택자의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파산한 거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채무자이기 때문에 비용을 좀 부담해야 될 수도 있지만 또 임차인이 이익을 얻고 있으니까 임차인도 뭐 본인은 내가 왜 이걸 부담했느냐 그러면 뭐 나중에 편익이 없으면 모를까요? 편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차하면 본인이 경매 신청을 해서 회수할 수도 있으니까 비용 부담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분 했는데요. 이건 아마 뭐 수원에서 선행적으로 이제 시행된 거를 전국적으로 이제 서울해상법원에서 시행하면 아마 또 지방 전국적으로 아마 시행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뭐 워낙 모수구도 많고 케이스가 많으니까 서울에서 한다고 하면 지방에서 또 따라서 하기도 하죠. 그래서 또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드러나면 또 간담회를 통해서 또 시정할 수도 있고요. 즉각 실무라는 게 뭐 딱 정해져 있지 않죠. 수시로 계속 보완을 해서 최적의 어떤 방법을, 해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결국은 파산 절차는 채무자도 보호해주고 채권자도 적절하게 또 균형을 잡아야 되죠. 아무튼 임대인 파산 사건에서 임차인 보호 방안 이거는 아주 좋은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임대인 파산 면책을 하더라도 그 물건을 환가 포기를 한 상태에서도 좀 찝찝하죠. 뭔가 뒷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고 찝찝한 상태에서 끝내놓으면 추후에 관제인도 또 뭐 임차인이 추가적인 문의가 온다거나 그쵸? 불신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난 면책을 받았는데 왜 임차인하고 또 소송을 당해야 되는 등 그거를 조기에 미연에 방지할 수 100%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훌륭한 제도인 것 같고 앞으로 시행되면 지금 다주택자 파산에 있어서의 어떤 해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